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대리 보다가 말았었는데요. 교재 보시면 154쪽에 154쪽의 그 밑에 2번 대리인의 능력을 할 차례인데 1번 한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관없다라는 게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인데, 그러니까 요 대리인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을이 18세의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가 갑이라는 사람을 대리해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법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얘가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리 행위를 하면 효과는 누가 귀속을 받는 거야? 본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을이라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꼭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대리인으로. 그러면 나중에 요 매매 계약이 자신이 제한 능력자다라는 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리인으로 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근데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예를 들어 이 미성년자 을이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 을이 자기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차이점 뭐냐면,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거지만 자기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어떤 지위에서 했느냐.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했을 때 자기 법률 행위면 당연히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가 되고 대리인으로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 117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본인이 우리 미성년자가 대리인이다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본인은 취소할 수 있느냐? 당연히 얘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유효한 행위다. 그럼 당연한 거죠. 만약에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대리인 필요하면 저 같으면 무조건 미성년자를 쓸 거예요. 똑똑한 미성년자 많잖아요. 써가지고 잘하면 잘했어요라고 칭찬하고 못하면 취소하고 완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유효한 행위가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꼭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무효가 됩니다.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 행위도 완전한 대리 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오른쪽에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했냐면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 요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병이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병이 대금을 얘한테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줬던 대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돌려달라는 것을 을에게 청구해야 될까요? 갑에게 해야 될까요? 갑에게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이 가니까. 그래서 요 갑에게 물어야지 요 대리인을 상대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출제가 됐었고,
근데 밑에 그 2번에 보면 본인의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갖춰야 한다. 대리인은 아까 뭐는 필요 없다고 했냐면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법률 효과를 귀속받기 위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2살 먹은 애, 3살 먹은 애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률 행위를 자기가 했을 리가 없죠. 누가 해줬냐면 부모가 해줬을 거야. 그러면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법률 행위 했을 때 2, 3살 먹은 애는 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효과만 귀속받으면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155쪽에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대리 파트에서 뭐 매년 출제가 되고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리를 공부하는데 대리가 이루어지려면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유권 대리의 경우에는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부릅니다. 무권 대리. 근데 하나 이제 개념 유의하실 점은 무권 대리라고 부르는 것은 현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명을 한 거예요.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부르고 만약에 현명을 아예 하지 않았다. 현명을 안 했다는 건 남의 것을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권 대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와 무권 대리는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무권 대리는 대리인 행세를 한 것이고 무권리자는 자기 이름으로 남의 것을 팔아먹은 것. 차이점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형 집을 하나 팔아먹어요. 근데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대리권 받은 적 없는데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내가 우리 형 대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무권 대리. 대리인 척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등기 서류 위조해서 형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제 이름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럼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권리자예요. 그 무권 대리와 무권리자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럼 이제 우리 현재 통설은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 대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눕니다.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로 나누고 이 표현 대리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125조의 표현 대리, 126조, 129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무권 대리인데 이걸 왜 구별하냐면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칙인데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가지는 뭐가 있냐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있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차례대로 보면 일단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뭔지. 125조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본인이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거다라고 수여에 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테니까 원하는 사람은 을과 거래하시오라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수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을은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으니까 현재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현재 무권 대리죠.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과실이 없대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 그러니까 원래 무권대리인과 법률행위 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이게 125조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예요. 그럼 권한을 넘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을에게 기본 대리권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을이 기본 대리권 내에서 법률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법률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을에게 그 초과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게 선의 무과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럼 뭐 쉽게 말하면 얘한테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를 할 권한이 있었어요. 일단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근데 얘가 임대차라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팔아버렸다. 매매했대요. 그러면 얘는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할 권한이 있지 매매할 권한은 없었잖아요. 그럼 매매는 대리권 없이 한 거야? 근데 상대방은 이 을이 본인이 준 각종 서류를 다 들고 있는 바람에 매매할 권한이 있나 보다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라. 이게 126조 월권 대리예요. 129조는 뭐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니까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채권을 회수하고 수금을 할 권한이 있었어요. 수금할 권한이. 근데 이 을이 수금해가지고 자꾸 자기 필요한 데 쓰고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수권을 철회합니다. 그럼 수권을 철회하면 이제 유권 대리가 아니라 대리권이 소멸한 거죠. 그런데 을이 또 병 찾아가서 저 아시죠? 저 갑 대리니까 이번에도 저한테 대금 주시면 돼요. 라고 해서 병은 을이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또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얘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29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125조. 야, 너 대리권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준다고 표시했어? 책임져. 이게 125조고. 야, 너 배신할 사람을 왜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책임져. 126조고. 대리권이 소멸되었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이게 129조예요. 그럼 이 125조 6조 구조는 소위 뭐라고 하냐면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하는 외관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외관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세 가지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마치 뭐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 요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 거표자죠. 거표자고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뭐 볼 견자, 알 현자, 드러날 현자 이렇게 읽는데 보통은 표현 대리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바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바로는 뭐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겉으로 볼 때 왜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냐면 본인이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야 된다. 그러면 이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건 오로지 누구만을 말하는 거냐면 요 병, 이 병만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닌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정한테 팔았다면 얘는 상대방이 아니라 전득자인데 이 전득자 정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상대방만을 위한 제도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무권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죠. 그러면 이건 본인의 일정한 희생하에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도 보호받으려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뻔히 대리권 없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사람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표현대리 제도고,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이 세 개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보통 126조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개념만 잠깐 보면 돼요. 조문을 한번 보세요. 그 156쪽입니다. 156쪽. 156쪽에 125조 조문을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상대방이 물으려면 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5조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내용을 잠깐 보면, 갑이 상대방에게 뭘 했냐면 대리권 주겠다라는 수여의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 방식의 제한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대부분 다 방식의 제한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뭐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묵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현재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이 말을 본인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의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이게 125조예요. 근데 이 125조는 수여된 권한, 수여 표시된 권한 내에서 했을 때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몇 조의 문제가 되냐면 126조 월권 대리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표시한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되냐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129조.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인데,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소멸되기 전에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초과하면 역시 몇 조가 되냐면 126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임대차할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할 권한이 철회되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다음에 임대차를 했다면 몇 조가 되는 거냐면 129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할 권한이 소멸된 다음에 얘가 나중에 뭘 해버렸냐면 매매를 했대요. 그럼 소멸되었던 권한 내에 초과한 거예요. 초과한 거죠. 그럼 소멸되었던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초과해버리면 이건 129조의 문제가 아니라 몇 조의 문제가 되냐면 126조 월권 대리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125조는 제목이 대리권 수여, 수권이란 말이 들어가요. 수권. 그럼 이 125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될까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될까요? 수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죠.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126조와 9조는 임의 대리뿐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126조를 보는데 126조가 수험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일단 126조는 제목이 권한을 넘은, 즉 월권 대리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을이 기본 대리권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법률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을이 이 초과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선의 무과실이었다. 자,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이 갑이 을한테 자기 부동산이 현재 미등기 부동산이어서 갑이 을에게 야, 내 부동산 등기 좀 해줘 라고
등기 신청권을 줍니다. 등기 신청의 대리권. 근데 얘가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 그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집을 팔아버렸어요. 매매를 했다. 자, 그러면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어졌는데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초과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공법상의 행위와 사법상의 행위를 봤어요.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과 국가기관 간의 문제고 사법이라는 건 개인들 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이라는 권한, 등기 신청이라는 권한은 공법상의 행위일까요? 사법상의 행위일까요? 등기 신청은 개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예요. 이건 개인과 국가 기관 간의 문제니까 공법상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하고는 달라요. 등기 청구권은 뭐냐면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등기 서류 달라. 이게 등기 청구권이야. 그럼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공법상의 행위예요, 사법상의 행위예요. 등기 청구권은 이건 사법상의 행위예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우리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민법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이라는 건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인데 그럼 공법상의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매매라는 사법상의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즉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과 이 행사한 권한이 동종 유사성을 띄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꼭 같은 종류일 필요 없고요.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초과하게 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요 기본 대리권 속에는 공법상의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공법상의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 등기 신청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정 대리에도 기본 대리권이 적용되느냐? 법정 대리에도 적용돼요. 안 되는 건 아까 뭐였냐면 법정 대리 안 되는 건 125조. 얘는 제목이 대리권 수요 표시니까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요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사 생활에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 그럼 이때 서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끼리는 일상적인 가사 생활의 경우에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에게 주어져 있는 서로의 대리권은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만약에 이게 임의 대리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수권.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고 서로에게 대리권 수여하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럼 어디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부부인데 그 남편이 아내한테 그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 주민증 등을 줍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근데 아내가 만들어 달라는 신용카드는 안 만들고 남편 집을 팔아버려요. 자,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 팔고 이런 건 처분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내가 남편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우리 이제 민법상으로 볼 때 부부의 재산, 부부가 이제 같이 결혼하고 혼인해서 살면 부부의 재산은 각자예요, 별개예요, 아니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각자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마음은 하나죠. 일심동체인데 재산은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부부 별산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재산은 뭐라는 거예요? 별개 재산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면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별개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다라고 판시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남의 걸 팔아먹은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부부니까 일단 뭐는 인정이 돼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일상가사 대리권 내에서 한 거예요? 초과한 거예요? 초과한 거죠. 초과했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이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 수권이 있다라고 이 수권이 있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126조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야. 그럼 이 사건에서 기본 대리권이 되고 있는 건 뭐가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죠. 그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도 있다. 같이 봐두시고 여러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표현 대리권.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거죠. 좀 전에 129조가 성립하고 권한이 초과되면 몇 조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126조. 그러면 126조가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기본 대리권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129조. 이런 표현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되어서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현명해야 돼. 현명. 대리인 척 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현명을 안 하고 을이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으면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현명을 반드시 해야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 중요한 건 이 선의무과실의 판단 시점이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언제로 보고 있냐면 대리 행위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시, 다른 말로 하면 요 계약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시의 선의무과실이었다면 월권 대리가 성립되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리 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는 거예요. 대리 행위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도 사례 문제로 여러 번 나왔는데 병이 갑에게 표현 대리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해야 되는데 이때 선의무과실을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시요, 대리행위시. 나중에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이 병이 을에게 매매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선의무과실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대리권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몰랐으면 된다고요. 행위시에 몰랐으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끝까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몰랐으면 된다는 거예요. 행위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그게 이제 126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교재 잠깐 126조를 좀 볼게요. 157쪽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데 조문을 보면 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 외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성립 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기본 대리권의 존재라고 돼 있죠.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월권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고요. 밑에 박스가 있는데 인정 여부 나오는데 1번에 공법상 행위,
우리가 든 판례는 뭐였어요? 등기 신청권이 있었고 2번에 표현 대리권, 3번에 일상 가사 대리, 괄호에 법정대리 되어 있죠. 이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보면 권한을 넘은 무슨 행위를 했어야 돼? 대리 행위를 했어요. 대리. 그게 현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보면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무방하고 니은에 보시면 대리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가 이 126조가 성립할 수 없고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무권리자 처분행위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란 말, 무권 대리란 말을 쓰려면 최소한 현명을 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3번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둘째 줄 중요하다고 했죠.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대리 행위 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 자,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 대리는 법조문만 읽어보시면 돼요. 조문 한번 보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29조는 책 안 봐도 성립 요건은 뻔하죠.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어땠어요? 소멸된 거고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돼? 선의 무과실일 것. 이게 129조예요. 129조는 특별하게 볼 내용 없고 그럼 우리가 지금 무권 대리 중에서 뭘 봤냐면 표현 대리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럼 이 세 가지 표현 대리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원래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건데 표현 대리는 특수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딱 세 개밖에 없고요. 그럼 나머지 협의의 무권 대리는 전부 다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 대리와 지지 않아도 되는 무권 대리는 어떤 게 훨씬 더 넓은 거냐면 안 져도 되는 것들. 져야 되는 건 요거 딱 세 개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 잠깐 보면 갑이 본인이고요. 의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 병은 상대방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을이요. 갑의 아들인데 이 집 아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가서 각종 등기 서류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내가 우라부지 대리인입니다 라면서 아버지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도 될까요? 아들이 막 서류 위조해가지고 아버지 집 팔면 책임져야 안 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아들 잘못 둔 죄를 묻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 집을 팔았는데 팔라서 돈 받을 땐 좋았는데 이행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겁이 나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짐 싸자 이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을 팔았대요. 아버지 매우 이제 광분하시겠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집을 잘 판 거예요. 아버지 집이 시가로 한 3억을 했는데 얘가 말을 잘해가지고요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행위는 매우 괘씸하지만 아버지가 경제적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받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아버지가 좋으시면 얼른 뭐 하면 돼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추인하면 돼요. 추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는 원래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건데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인 시부터가 아니라 이 계약을 했을 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비싸게 사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나중에 봤더니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른 뭐 할 수 있냐면 나 안 해 라고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철회하게 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결국 누가 먼저 했느냐예요.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된다. 그럼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하기 전까지는. 철회하기 전까지는 추인하면 되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본인이 추인을 한 후에도 상대방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OX예요. 틀리는 거죠. 추인하면 이게 유효가 되는 거지 추인 받고 철회 이런 거 없다는 거였죠. 철회하면 확정 무효가 되고. 근데 이 집 아들이 돈 필요해서 집을 팔았는데 이렇게 집을 잘 파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요. 급매했겠죠. 급매. 얘가 3억짜리 집을 2억 원에 낼름 팔아먹은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억짜리 집을 대리권 없는 아들이 2억에 팔았다. 그럼 이제 본인이 유리해요? 상대방이 유리해요? 상대방이 유리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다라고 한다면 병이 본인에게 책임지세요라고 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봤던 세 가지의 표현 대리인데 근데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는 말이 없는 한 이 병이 갑에게 책임지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책임 좀 져주실래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최고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들면 추인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이 한 건데 뭐 인정해 주지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역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져라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는데 협의의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면 얼른 추인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각각 두 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철회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냐면 선의자만 해요. 선의자만. 그러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근데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철회하면 이 매매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을 악의자에게는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한테만 인정해 주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최고권을 행사하면 얘가 끝장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선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좀 안다고 물어도 못 봐요. 물어보는 건 선악불문이고 끝장내는 건 선의자만. 그럼 얘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본인이 추인하겠다, 거절하겠다라는 확답을 하게 되죠. 근데 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요건 추인일까요? 거절일까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왜 거절한 것으로 보냐면 법률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131조에 우리 시험범위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최고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아무 말 안 하면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해서 수익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수익이에요? 거절로 볼까요? 거절. 아직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러면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은 얼마가 찬성해야 하는 거냐면
5분의 4, 집합건물법상 80% 이상 찬성인데 예를 들어 95%가 찬성했어요. 그럼 95%가 찬성했으면 이제 재건축에 참가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5%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반대한 사람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해줘야 돼요. 야, 우리 재건축 결정 났어. 너 참가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것을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최고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재건축 참가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침묵하면 전부 다 부정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값은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도달시켜야 될까요? 발송만 하면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도달주의하고 발신주의 봤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두 가지는 꼭 좀 봐두셔야 한다고 했는데 뭐 있었냐면 일단 격지자 간의 승낙, 격지자 간의 승낙이 있었고 두 번째가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에요. 이건 최고 기간까지 도달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뭐만 해주면 돼요. 발송. 그래서 법에서도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기간이 11월 27일까지로 정했어요. 그러면 얘가 추인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27일까지 도달해야 돼요. 발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송만 하면 돼요. 이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원하면 추인을 할 텐데 보통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면 얘한테 하겠죠. 얘한테.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근데 꼭 이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수 있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어요. 뭐 전득자에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 뭐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는 있는데 이 추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얘가 모르니까. 그러면 얘한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안 때부터. 그러니까 얘가 상대방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를 합니다. 그럼 이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될까요? 이행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천천히 보세요.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한테. 그럼 상대방한테 한 게 아니니까 얘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추인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모르고 그걸 철회해버리면 추인과 철회 중에 어느 게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철회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이행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교재 잠깐 볼게요. 159쪽. 그 조문 한번 보세요. 130조 무권들이 나오는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거고요.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신주의.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추인 거절을 꼭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한 게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안 때죠. 단서 보면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소급하여. 추인 시부터 유효가 아니라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요.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160쪽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풀어져서 쭉 나옵니다. 뭐 추인권, 거절권이 있고 밑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최고권은 괄호에 선악불문이라고 되어 있죠. 물어보는 건 악의제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161쪽에 2번에 철회권은 누구만 한다고 되어 있냐면 선의자만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135조를 한번 볼게요. 135조.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135조는 어떤 얘기냐면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요. 갑이 본인 상대방인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어요.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라고 있냐면 소급해서 유효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자, 최고권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최고권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니까. 선악불문.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병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얘한테 물어야죠. 야, 너 대리권 없다며 책임져. 이게 이제 소위 민법 제 135조의 책임인데 135조의 책임이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말해요. 그러면 이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이 그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각종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뭐였냐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선택을 상대방이 할 것이냐 무권 대리인이 할 것이냐 문제인데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무권 대리인에게는 뭐 선택권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당신이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시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권자를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 시험들은 요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때 이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였다, 피한정 후견인이다, 피성년 후견이다라고 하면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까 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대리 공부할 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왜 상관없냐면 그건 효과를 귀속받는 사람이 본인이니까.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을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고요.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뻔히 대리권 없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나중에 네가 책임져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이게 이제 135조의 요건이에요. 자, 그 내용들이 차례대로 나와 있죠. 2항을 볼게요. 아까 1항 받고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항의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그리고 행위 능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대리하고 무권 대리 이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쉬었다가 보시죠.